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때 아닌 느닷없는 안중근 의사가 소환이 됐습니다. 어제 얘기인데요.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추미애 장관 아들을 가리켜서 안중근 의사의 과거 했던 나라를 위해서 군인의 본분을 몸을 바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정치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오버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 계속 이런 설화들이 나오면서 좀 곤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추미애 장관에 관련해서 좀 과도한 공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과정 속에서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계속 양 당이 날선 공방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어떤 심정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나고 나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이 국회를 통해서 듣고 싶은 소식은 무엇일까? 본인들의 삶을 좀 더 어떻게 보살필지, 국민의 행복을 어떻게 좀 더 유지할지에 대해서 양당 국회의원들이 선의 경쟁을 하길 바랄 텐데 예. 정치의 속성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과도하게 의미 없는 정쟁으로만 지속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박민규 교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국난 상황, 국민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정치권의 이런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들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따로 별도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좀 오발탄을 엄호 중에 쏘는 그런 비유들 나오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또 여러 성찰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거보다는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또한 자신들의 사람들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시리즈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략 한 10분이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은 결국에는 이낙연 당대표의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낙연 당대표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딱 명확하게 규정을 내려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소속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됐고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당 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했다라는 게 당대표의 생각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카톡으로 휴가 연장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국방부에서는 규정대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진영의 잘못을 옹호하려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발언을 통해서 충성 경쟁한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옹호 발언과는 다른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냐 아니냐로 볼 문제 아니고 군대 다녀온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줘서 죄송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여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한 비판을 낳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들의 격한 반응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정부 여당 입장으로서는 무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좀 시선을 바꿔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고 예. 어제자로 8년 동안 아베 총리에서 스가 총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은 격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화해에 대한 경제 제재로 글로벌 경제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예. 이러한 급변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좀 주려면 여당이 좀 더 중심 잡고 해야 되고요.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고요. 예. 그리고 과거 여당 시절 장관실 비서, 그러니까 장관실에서 근무했고 여당 대표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해당이 예, 되시네요. 제가 그 경험을 비춰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병 일병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고 예. 또 그 전화를 걸었다고 지목되고 있는 박일병이냐 것도 보좌관이냐. 보좌관일 거죠. 수도 있었고. 예. 근데 제 개인적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이 서병자 관련 논란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코로나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도록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견제할 건 경제하고 행정부를 또 부족한 거를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하루속히 좀 더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될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은 사흘째인데 오늘도 계속 추미애 장관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추 장관이 아들 군복무는 굉장히 간단치 않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생활을 캐지 말라라고 이런 좀 단호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대정부 질문 취지랑은 사실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정기국회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대정부 질문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떠한 국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미애 장관 자업자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감옥 갈 일이 아니잖아요. 크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특혜를 받은 거죠. 예. 규정을 약간 편법적으로 이용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큰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잘못했으면 그냥 규정에 맞지 않게 휴가를 갔으면 그냥 규정대로 뭐 영창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휴가를 잘못 갔다 온 만큼 다시 연장 복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어떤 큰 잘못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의 아들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사람이 왜 자신의 보좌관이 국방부에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하고 휴가 연장해달라고 합니까? 사인이 아니죠. 자신의 보좌관이지 아들의 보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또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은 발언을 했어요. 제 아들 아픈데도 안중근 의사 위국 헌신 군인 본분에 따랐다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했어요. 안중근 의사를 또 언급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후손들이 지금 사과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 정말 소중한 선조들을 이렇게 모욕하는지 집권 여당도 잘못했고 추미애 장관도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문제가 계속 진영, 이념 그런 정쟁으로 국민을 양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에 서초동에서 갈려 있던 우리 그런 극심한 대립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하루빨리 이 문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집권 여당하고 추미애 장관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미애 장관 더 이상 본인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소설 쓰고 있네. 질문다운 질문해라. 아무런 내가 관여도 문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말하지 말고요. 예. 검찰 수사 지켜보자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대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로 말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네. 권성동 의원 무소속으로 지난 총선 때 공천 탈락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계속해서 본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당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5달 만에 오늘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졌네요. 본인은 야당 재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좀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총선에서 당의 공천에 탈락해서 무소 출마해서 당선된 분이 4분 계셨고 네. 그중에 복당 신청했던 권성동 의원이 오늘 결정이 났는데요. 나머지 3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대선 주자급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비대위 체제인 당 지도부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특히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바로 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좀 빨리 당에 들어가셔서 그 당의 색깔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저희도 경쟁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또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소속 남은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지 간접적으로 복당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상태인데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복당의 최대 난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분이 약간 좀 달라요. 예. 뭐냐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발 나 좀 빨리 복당시켜줘. 예. 계속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윤상현
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 나뭐 복당 나를 뭐 복당 시켜 주겠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더 강하고요. 예.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 복당 시켜 주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란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요 어차피 이분들이 보수 우파 쪽의 인사들이기 때문에 복당을 언젠가는 시켜줘야 될 텐데 저는 정기국회 전에 이분들 일괄 복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석이라도 더 같이 문재인 정권을 대항해서 비판도 하고 같이 힘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또 대권 후보군들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빠른 시일 안에 복당을 시켜서 보수 우파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2년 뒤 2022년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렇게 3개월 차이로 따로 선거를 하지 말고 3월 달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3달 간격으로 열립니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됩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선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가장 큰 선거고 지방선거 역시 굉장히 큰 전국 단위 규모의 선거인데 이게 3개월 차이로 있게 됐습니다. 지난 탄핵 이후에 이렇게 바뀐 정치 지형도인데 정치 제도인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선거 한번 치르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날짜가 새 정부 출범일입니다. 5월 10일이에요. 근데 지방선거 6월 1일입니다. 근데 선거일 2주 동안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죠. 그러면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일주일부터 지방선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비용 비효율성이라든지 국정 혼란을 막고자 국회의장께서 한번 이걸 논의해보자라고 제안한 거고요. 일종의 그 허니문 기간이랑도 좀 겹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일치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 반론으로 동선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다르니까 지방공권, 지방자치위에서는 분리를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과 달리 결과론적으로 같은 선거 결과에 함께 된다는 것이 맞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충분히 이게 진행이 되려면 여야 간의 합의는 물론 국민 여론도 따라줘야지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율을 생각한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여야 합의 및 국민 여론까지 다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장 소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시죠?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요 어느 한 진영과 집단이 반대하면은 이것을 합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실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분리 선거하면은. 하지만은 함께 선거하면요 정치적인 비용이 더 크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보통 이제 선거를 대선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게 징검다리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평가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랑 대선을 동시에 치르게 되면 정말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한쪽에 확 쏠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예. 대통령이 한 진영이 되고 지방선거가 석 달 후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견제와 균형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처럼 그냥 따로 선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제도를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장이 임기가 3개월 단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넘어서야 할 네. 그런 부분 같은데요. 그 이제 관련된 법률을 좀 개정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별로 향후 대선에 대한 전망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거기 때문에 여야 중에 한쪽이 반대를 극렬하게 한다면 아마 진행되기 어려울 상황이고요. 예. 다만 둘 다
대부분 비등비등한 대선 결과를 예측을 한다면 뭐 대승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데 뭐 관련돼서 이제 개헌과 맞물려서 또 논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 경제 위기에 모든 걸 몰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 아니라 또 각 당의 유불리로 뒤로 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어렵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게 2018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었던 헌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보니까 동시 선거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개헌 논의로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긴 하거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개헌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임기가 이제 1년 한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너무나 이제 소진해버렸어요. 다음번 대선 후보가 우리는 집권하면 이런 식의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개헌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개헌을 가지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개헌 문제는요,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대통령 중임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각제로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개헌 논의가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어제 대정부 질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생입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586 민주화운동 세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함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는 1987년생입니다.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민주화 운동의 주인공들이 기득권자로 변했다. 어떤 특정 정당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86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 쪽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뜨거웠던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었느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발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민규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민주화의 주인공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 나는 정의당 초선 청년 의원의 비난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다만 시기가 조금 묘해요. 꼭 민주당만을 바라본 것이냐. 왜냐하면은 현재 정의당이 당대표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27일 날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예. 후보로 나선 4인의 후보들, 배진교, 김종민, 김종철, 그다음에 박창진. 모든 후보가 우연하게도 50대 남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중에 두세 명분은 민주운동을 하셨고요. 예. 그러다 보니 과연 그것이 그냥 내가 보기엔 장혜영 의원이 민주당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에서 주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적인 50대 또 민주운동 세력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청년들의 어떤 비난을 대변한 거라고 보이고요. 민주당에서 과거에 이러한 586 일정 세대에 대한 비난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요. 현재 주를 차지하고 있는 세력을 대체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또 그러한 세력들은 어떠한 변화를 이끌고 싶은가에 대한 자신들의 정리와 어떤 기본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이런 것이 없는 그저 인적 청산적인 구호로 끝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혜영 의원이 또는 다른 당이더라도 청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청년 정치인들 또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쏟아져야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기득권이 된 586 세대에 대한 비판은 기존에도 많이 있어 왔는데 또 장혜영 의원이 하니까 새롭다라는 느낌을 전 받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찌 보면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 때 막 정부 인사들을 공격을 하고 민주당 쪽 인사들을 공격한 것보다 장혜영 의원의 이 한마디가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은 더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느덧
저러한 정말 젊고 유능한 정치인에게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됐구나,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 됐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대정부 질문의 하이라이트자 꽃은 장혜영 의원의 이 발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삿대질하고 있는데 이분은 민주화, 변화, 평등, 존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 이 이런 젊은 정치인에게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정의당도 앞으로 이런 분들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동량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완전히 뒤덮였던 대정부 질문에 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장혜영 의원의 발언, 두 분의 느낌, 소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미리 준비된 주제는 아닌데 지금 국회에서 워낙 시급하게 다뤄지고 있고 또 이른바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안 추석 전에 과연 처리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접점 찾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 최근 뉴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간 초등학생 형제들이 화재로 중태에 빠진 뉴스를 듣고 예.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거든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연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초등학교 6학년, 2학년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저의 아내는 집에서 거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하소연하거든요. 네. 전국의 수많은 가사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님들, 어머님들을 위해서 국회는 하루빨리 22일 날 예정되어 있는 추경안 예산 통과를 위해서 여야가 양보하고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서 통과시켜야지만 추석 전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정치가 그래도 일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여야 모두의 어떤 책임 있는 선택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와 독감 백신 접종이 이른바 빅딜의 소재로 다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감 백신은 실행 과정 속에 문제가 좀 있는 거고 통신비는 반대 여론이 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모두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망하기에는요,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찬성하고 좋아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좀 난색을 피하고 있지만 추경안 그 처리 과정 중에서 약간 증액을 해서 무료 대상자들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네. 부족한데 통신비 9천억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그렇게 판단했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요, 이 9천억 원이라는 돈은요, 근로자 고용 안전 지원금이 이번에 1조 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만큼 더 2배로 고용 안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아쉽다. 통신비 지원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